자, 지금까지 신석기 문화와 정동기 문화를 보았는데, 이제는 이 정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국가의 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정동기 시대에 국가가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웠죠. 정동기 시대에 청동기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이제는 먹고 쓰는 것을 넘어서는 이제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각이 되면서 이제 이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가진 지배층과 적게 가진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지는 이 계급 구분이 생기면서 이 지배층들이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통합 이러한 과정에서 부족이 더욱 결합을 하게 되면서 국가까지 출현하게 되는 단계가 이 청동기 시대의 단계입니다. 자, 이 청동기 시대의 국가 출현을 중국으로 먼저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제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출현이죠. 뭐를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국가의 출현이죠. 먼저 중국의 최초의 왕조는 하 왕조입니다. 하, 문헌상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국가이죠. 황하 중류를 바탕으로 한 얼리터우 유적을 하의 유적이라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얼리터우 유적은 이 황하를 근간으로 해서 생겨난 청동기 문화죠. 하지만 역사서 상에는 하나라가 최초의 중국 왕조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증거인 유물 유적이 발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는 아직까지는 증명이 되지 않은 그런 문헌상의 최초의 왕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헌상에도 남아있고 유물 유적의 증거로도 남아있는 중국의 최초의 왕조는 상나라입니다. 상왕조, 고고학적인 연대를 알 수 있는 최초의 국가죠. 하나라의 역사서 상에서도 하나라의 폭군 거랑을 물리치고 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를 없애고 최초의 왕조 상을 세우게 된다고 되어 있죠. 역사서에는. 문헌에는 은이라고도 칭송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배울 때까지만 해도 은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은은 정식 명칭이 아니라 당시 상나라의 수도의 이름일 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상 이후에 등장하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주나라가 상 주민을 이제 자신들에게 복속당한 상 주민들을 경멸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상나라라고 한 나라가 아니다, 그냥 은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일 뿐이다, 도시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낮춰 부르면서 은이라는 기록이 계속 남아있긴 한데, 실제로는 유물에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나라는 상나라입니다. 처음에 상나라도 하나라처럼 존재를 의심을 받았어요. 실존하지 않았을 거다, 이것도 기록으로만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청나라 말에, 정확하게는 1899년도에 갑골문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진짜 상나라라는 게 있었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죠. 갑골문이 뭐냐면 갑주할 때 갑인데, 겉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고, 골은 뼈죠, 뼈. 거북이의 복갑, 배딱지나 소 어깨에 불을 달군 나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껍질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균열이 가는 거를 보고 점을 쳤던 것을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이 갑골문에 점친 사람이나 날짜, 내용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면서 실제로 상나라라고 한 나라가 존재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상나라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갑골문이고, 여기 쓰여있는 글자가 갑골문자죠. 자, 그렇다면 갑골문을 통해서 갑골에 점을 친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죠. 왕이에요. 왕. 전복에서 점을 치면서 기륭을 이렇게 눌러본 다음에 이거를 기륭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만이 그 갑골문을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 정치,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재정, 일치 사회가 상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그 갑골문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와 정교적 지도자가 한 몸인 그런 나라가 상나라였다. 이런 상나라는 은이라고 하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소국들을 복종시키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 주변의 소국들은 아직까지는 왕의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세력을 확장했지만 상이라는 나라의 포섭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소국들은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상나라 때입니다. 자, 상나라가 이렇게 일정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상말이 되면은 상나라 마지막 왕 주왕 때가 되면은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와요. 주지육림이란 말 들어봤어요? 주왕이 얼마나 폭정을 했냐면 주지육림 주 술로 지 저수지로 만들고 육 고기로 림 숲을 만들었어. 그만큼 놀고 먹고 유희와 오락 이런 거에만 빠져서 정치를 도외시했던 그런 상나라 말기가 되니까 그 소국들 중에서 한 나라였던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상나라를 제거를 하고 주를 건국하게 됩니다.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이 아니고 상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상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주라고 하고 이 주가 상을 제거한 이러한 과정을 상주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왕조 교체가 일어나게 되죠. 왕조 교체. 상에서 주로 주나라, 주족이라고 하죠. 주나라 사람들을 주족이라고 한다면 주족이 숭배한 최고 신을 천이라고 해서 하늘 천자 써서 천. 이 천이 하늘이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 법칙도 만들고 자연의 인간사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천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나라의 주왕이 실정을 하고 폭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주에 천의 천명이 내려졌어요. 천의 명령이 주로 이제는 내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나라는 나는 그러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천 하늘이 나에게 상을 제거하고 나라를 차지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상주혁명은 하극상이 아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격한 하극상이 아니다. 이거는 천의 의지를 내가 수행한 것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나라는 천명사상을 외치게 됩니다. 이 상주혁명, 상나라를 제거하고 주가 건국하게 된 상주혁명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명사상, 우리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런 일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천명사상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상나라의 폭정과 다른 덕으로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덕치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런 천명사상과 덕치주의의 통치 사상을 바탕으로 주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자, 주나라는 이제 주변국들, 상주혁명을 통해서 차지하게 된 여러 지역들을 관리하기 위해, 넓어진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정책이 동아시아사에서 엄청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봉건제라고 하는데, 이 봉건제가 뭐냐면 이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혁적한 공을 세웠던 공신이나 왕실의 자제, 그리고 일족들, 왕의 일족들, 주왕실의 일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일정 정도의 땅을 주고, 그리고 제후로 임명을 한 다음에 너희들은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제후로 임명하고 일정 정도의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토지를 다스려라,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다스려라. 그 대신 너희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세금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군역과 공납의 의무만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일정 정도의 영토를 지급을 하고 제후왕으로 임명을 하는 봉건제를 실시를 해요. 자, 이런 광대양 지역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봉건제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뭐냐면 종법제예요. 종법제가 뭐냐면 쉬운 건데, 가장 믿을 만한 혈연에게 이런 봉토를 주로 지급을 하는 건데,
주왕실을 정점으로 주왕실이 제일 큰 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연들에게 친척, 가족 친척들에게 봉토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주왕실을 정점으로 주왕조 전체가 주가 다스리는 전체가 이제 혈연 조직이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받은 봉토를 물려줄 때 꼭 적장자, 장남에게만 물려주게 됨으로써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봉건제와 종법제의 결합을 통해서 자, 주나라는 광대양 지역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통치할 수 있었다. 봉건제 엄청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런데 이 주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왕실과 혈연 관계가 점점 멀어져. 아들로 이렇게 전해졌지만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한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그 아들들 처음에는 형제였죠. 이 적장자 상속에 의해서 계속해서 첫째 아들들에게 이게 물려간다고 하더 이게 주왕실이라고 봅시다. 주왕실에게 가고 이 사람들을 제후라고 한다면 이게 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처음에는 형제 관계이던 게 사촌이던 관계가 육촌 관계, 육촌이던 관계가 팔촌 관계, 점점 주왕실과 제후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주왕실이 점점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주왕조 마지막에도 폭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왕조는 점점 쇠퇴를 하게 되는데 이 주왕조가 흔들 거리던 시기를 언제라고 하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춘추 전국시대는 각자 책 이름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 공자가 지은 노나라라고 하는 여러 나라의 역사, 노나라라고 하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 중에 그 노나라의 역사서인 춘추라는 책과 그리고 전국책이라고 하는 나중에 전국시대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전국책 각각 돌아다니면서 그런 계층, 선비 계층들이 각각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군주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던 그런 이야기를 담은 전국책, 이런 춘추와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 이름에서 따와서 이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 나라가 주나라가 있었지만 춘추시대는 있었고 전국시대는 아직 이제 없었어요. 여러 나라가 각자 왕을 진행하면서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먼저 춘추시대를 한번 알아봅시다. 춘추시대가 어떤 시대냐? 주왕실이 아직 여전히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봉건제가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멀어지고 그리고 경제도 침체가 되고 상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경제도 침체가 되고 이민족이 연이어서 침입을 하고 견융이라고 하는 이민족도 계속해서 침입을 해오는 이런 상황에서 주왕실은 그걸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엔 주왕실이 견융의 침입을,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수도를 원래 은이라고 하는 은이 아니라 풍읍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는 낙읍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낙읍은 낙양이에요. 낙양. 이 낙읍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때 시대를 이제는 동주 시대라고 해요. 이때 시대를 서주 시대라고 하고, 자, 이제는 수도를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지만 주왕실이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왕실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쇠퇴를 해나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각 지역에서 제후국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제후국들을 춘추오패라고 해요. 춘추시대에 강했던 5 제후국들,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5 나라예요. 좀 이따 지도로 파악을 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주왕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봉건제도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 제후국들은 존왕양이라고 해서 존왕양이, 이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건데 하나만 알아둬요. 존왕양이.
왕을 아직까지는 받들고 존중하고 이게 오랑캐 입자인데 이 오랑캐를 물리치는 이런 임무를 했던 것들이 춘추 5패의 5나라들이었어요. 제후국들이었어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자, 그리고 계절 존망 이거 몰라도 되는데 어떻게든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망해도 그 나라를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고 중요 사직을 보존하게 해줬던 동주도 있었던 그런 시대가 춘추 시대다라고 하는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전국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질서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 이제는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 이 7의 소수의 제후들만 남아가지고 한, 위, 조, 제, 초, 연, 진 이 7나라의 제후들만 남아서 이제는 그런 거 없어. 이제는 봉건제 붕괴야, 붕괴. 다 무너졌어. 이제는 소국 멸망을 시켜버리면 이제는 모두 다 흡수시켜버리고, 그들의 왕실이 이어지게 해주거나 뭐 그런 거 없고, 이민족이 침입하더라도 그런 거 절대 막아주지 않고 우리나라, 우리 제후국들만 잘 지키게 되는, 그런 인정사정 없는 그런 시대가 전국시대였어요. 자, 전국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제거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공격을 받고 멸망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전국 국가의 부국강병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부국강병책. 부국,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부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군사력이겠죠.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흡수 통합되지 않기 위해서, 전국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이 썼던 부국강병책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강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강화시켜야 되겠죠? 군사력을 강화시켜야겠죠. 어떻게? 이때부터는 철제 무기가 본격적으로 전투에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는 유목민의 기마술 이런 거 배워서 기마전으로서 병사가 말에 타고 이제 강력한 철제 무기를 쓰는 군사력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농업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철제, 농기구, 이전 청동기 시대 단계에서 물은 철을 쓰지 못하고 석기를 썼던 단계에서 이제는 돌도 때려 부술 수 있고 강하게 굳어있는 땅도 내려칠 수 있는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생산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땅속 깊이 있는 땅의 영양분을 이제는 끌어올려가지고, 땅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작물을 빠르게 많이 생산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경이라고 하는 소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빌어서, 소에 엄청나게 많은 힘을 빌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똑같이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철제 농기구 사용과 우경이 실시되었던 것도 전국시대였다. 그리고 모든 힘을 어디로? 가운데 중앙으로 모으는 중앙 집권력을 강화시키게 되는데, 이제는 이전까지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왕실이나 뭐 공신들 이런 사람들 임명해서 너희 지역 너희들이 다스려, 그 대신 세금이랑 군사만 보내라고 했던 봉건제 이런 거 실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 거 하면은 지방은 점점 왕실의 명령에서 멀어지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이 이 관리를 내 명령에만 충성할 수 있는 관리를 지방을 통제하라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게 군현제라고 합니다.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눈 다음에 군에도 군수, 현에는 현령이라고 하는 관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내 말 왕의 명령 잘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잘라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관리들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왕실, 가족들만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관료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제일 위에 최상위에 왕을 두고 제일 아래에 지금으로 따지면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서열을 쫙 체계화한다면은 최상위의 권력 구도에서는 누가 있다고? 최상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왕의 권위가, 왕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그리고 제자, 백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국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제자, 백가 여러 가지 이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자, 노자, 묵자, 이런 사람들,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제자백가였어요. 대표적으로 유가의 공자, 도가의 노자, 법가의 한비자, 뭐 이런 사람들, 상왕, 이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제자백가죠. 공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예절, 예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걸 중요하게 하면 부국강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이고, 도가, 노자 같은 도가 측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무위자연, 모든 거 그대로 둬야 된다. 그대로 둬야 우리가 부국강병을 할 수가 있지. 그런 거 인위적으로 하면 국가가 더 쇠약해질 뿐이다.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법가 같은 경우에는 한비자, 상왕, 이사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법으로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정책도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법가였죠. 대부분의 전국 칠홍들은 이 법가의 말을 많이 듣고, 그래서 이 법가의 말을 따라서 변법이란 걸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변법을 통해서 갖가지 이런 군사력 강화책, 농업 생산력 증가책, 중앙 집권력 강화책 이런 것들이 피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상왕, 이사,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는 진나라라고 하는 여기에 관료들이었는데, 이 법가였던 상왕, 이사가 변법을 통해서 진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나머지 전국 칠홍들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통일을 하게 된 진나라의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 황제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진나라하고 진나라가 곧 멸망을 하게 되고 한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한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하상중 중국 고대 삼왕조 기록으로 남아있던 한나라, 그리고 실제로 갑골문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유물 유적을 통해서 실제를 증명하게 된 상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나라, 그런 다음에 주나라가 쇠퇴하게 된 다음에 이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 시대까지 배웠어요.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정리한 것이 나중에 나오는 진나라. 이 진나라가 나머지 전국 칠홍들을 모두 제거를 하고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동아시아의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비교하는 것과 신석기 문화, 각 유역, 여역, 영역별로 랴호, 허강의 궁산 문화, 황허강의 양사어 문화, 하류의 다원커 문화, 창장강의 허무두 문화, 그리고 일본의 조몬 문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각가지 청동기 문화, 빗살무늬 토기, 고인돌, 반달돌 칼 이런 것들이 있어, 청동고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런 신석기 문화를 보았고,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 황허강의 얼리터 문화, 미안해요, 신석기 문화인데 빗살무늬 토기죠. 빗살무늬 토기, 실수해서 실수. 자,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각가지 청동기 신석기 유적들 있죠. 뭐 묵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청동기 문화. 선생님이 청동기 문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청동기 문화들, 중국 황허 지방의 얼리터우 문화, 우리 한반도 지역에 이제 나오죠. 비파용동검, 청동골, 고인돌, 반달돌 칼들. 자,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에서 들어온 청동기, 철기의 이러한 금속 문화, 그리고 벼농사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야요이 문화. 자, 그리고 몽골 지역의 청동기 문화였던 사슴돌이나 판성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중요한 거 뭐였다? 이런 유물들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떤 문화였던지, 어떤 문화였는가, 그리고 그게 어느 지역이었는지 그것만 찾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앞에 배웠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중국 국가의 출현,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까지 오늘 여기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부터 배워보도록 합시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